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선택 3프로TV 퇴근길 라이브 3월 24일이죠.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저는 박재영입니다. 예, 가끔 이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오늘이 며칠인지를 순간 깜빡할 때가 좀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2주 전에 저한테 옷 지적하셨는데. 옷을? 예. 제가요? 예. 목 늘어난 거 입고 왔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근데 그때 옷이랑 같은 옷인 것 같은데요? 저요? 정프로님.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늘어난 게 핵심이죠. 2주간? 예. 2주간. 이 옷이 좋네요. 2주간 예, 안 늘어나는 옷. 계속 입어도 늘어나진 않습니다. 플라스틱은 아니죠? 이 옷은 실크. 네, 늘어나지 않는. 저희도 방송하다 보면 좀 늘어질 때가 있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여유 있게 가지 않습니다. 네. 타이트하게 텐션을 꽉 조여서 가겠습니다. 꽉 조여야죠. 꽉 조인 오늘 저녁 라이브. 네. 여러분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숨 막히실 겁니다. 저희가 웃음과 정보를 예, 동시에. 좋습니다. 금요일은 사실 그렇잖아요. 금요일은 저도 사실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금요일 퇴근 시간. 퇴근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퇴근하면서 막 내일 뭐 하지? 아, 놀러 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또 이 사랑하는 토끼 같은. 아이고야. 그러나 네. 그 토끼들을 보는 것보다 우리 시청자들 보는 게 더 기쁘죠. 그럼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무료하고 힘든 금요일 저녁을 저희가 즐겁게 그렇습니다. 유익하게. 예, 우린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죠? 아니 연준도 두 가지 책무가 있죠. 책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와 경기와 인플레이션. 네. 우리는 재미와 정보. 재미와 정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정확합니다. 네. 재미없으면 정보가 아무리 와도 안 들어와요.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정보는 맘먹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재미까지 곁들여진 정보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증권 방송 중에 이렇게 재밌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그걸 해냈다는 겁니다. 그럼요. 차별화. 다만 문제는 이렇게 쓸데없는 말이 너무 길어진다. 그거만 좀 저희가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하시죠.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광고만 듣고 와서요.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마감 상황을 좀 살펴보고요. 오늘 반도체, 요즘 또 반도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반도체 하면 누구죠? 반도체 하면 송명섭이죠. 송명섭 위원님 모시고 반도체 이야기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광고만 듣고 오겠습니다. 야, 나 새로 이사한 전셋집 때문에 고민 진짜 많았는데 이제는 편해졌어. 오, 어떡해요? 3프로의 집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고민 있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신 거예요? 뭐 나랑 비슷한 사연에 짠하게 공감되고 그런 거 있잖아. KB 부동산 커뮤니티 가면 지선 씨도 남길 수 있어. 전국 통계 기상도와 최신 부동산 뉴스까지 다 알려드리는 3프로의 집으로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과 함께합니다. 스마트폰에서 KB 부동산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정프로, 가족하고 지인들이 차를 잠깐 운전할 때 보험 어떻게 해?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이죠. 지금 당장 차를 빌려야 되는데도 아니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이 있죠. 딱 하루만 필요할 때도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이죠. 앱 설치하고 3분이면 오케이. 가입 즉시 보장 오케이. 3프로가 추천하는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이야,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 진짜 편하겠네. 괜히 300만 선택했겠습니까? 네. 자,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 하루 정도 친구 차 빌려 탈 때, 네, 그럴 때 꼭 필요하죠. 저 대학생 때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습니까? 아버지 차. 아버지 차. 그럴 때 그냥 몰래 탔잖아요. 아니죠. 그럼 큰일 나죠. 그럼 큰일 나죠. 네. 예, 돈을 내고 하루만 딱 보험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 원데이. 예, 아주 저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근형 부장님 모시고 오늘 증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오늘은 사실 미국에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급등했었죠. 예, 우리도 좀 반도체 기대를 좀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반도체는 좀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좀 약보합이었습니까 오늘? 네, 시장은 뭐 올라가다가 이제 힘을 계속 받지는 못했고요. 네. 코스피는 좀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됐고 코스닥이 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음흠. 그 전일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그룹이 워낙 큰 변동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거의 에코프로 관련된 주식으로만 한 5, 6조 정도 거래가 됐죠. 뭐 엄청나게 2차전지 쪽이 이제 엄청나게 자산이 쏘였습니다. 에코프로만 5, 6조. 뭐 그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관련해 2차전지 쪽으로 쏠린 수급이 거래 대금이 뭐 거의 그 정도니까 네. 엄청나게 이제 수급 쏠림이 있었던 거죠. 네네네. 근데 보통 이제 하루 거래대금 많을 때 한 10조 정도 되나요? 네, 코스닥이? 엄청나게 아니죠. 코스닥은 요즘 뭐 한 17조, 14조 이렇게 나오고 코스피가 한 10조 뭐 이렇게 나오죠. 와. 예. 그 거래 대금 같은 거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5종목이 아마 한 5, 6조 됐을 거예요. 어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니까 뭐 거기에 막 이제 매수세나 매도세가 막 이렇게 혼재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거래가 됐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올 이번 주 들어서 이제 포스트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좀 쉬어갈 때 네. 바통을 이을 만한 뭐 섹터가 뭔가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졌고 그 관련된 후보군들이 반도체나 IT 헬스케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헬스케어가 조금 움직임이 있다가 좀 주춤한 반면 최근에 뭐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IT 하드웨어 쪽도 그런 쪽으로 좀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결국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옐런 재무장관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락가락했고요. 네. 갑자기 또 뭐 필요시에는 예금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또 취할 수 있다. 어제 갑자기 또 말을 하루 만에 또 바꿔버렸습니다. 국회에서 아마 그렇게 했죠. 예. 예. 그 사진을 좀 먼저 띄워주시면은 이게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어쨌든 만약에 if needed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관련된 부분들을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22일과 23일 이제 말을 어떻게 다르게 했냐를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이 22일 날 말했던 부분이고 오른쪽이 이제 23일 어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뭐 하루 만에 완전히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제 22일에는 관련된 언급 조치를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다 이런 식이었고요. 다만 이제 뱅킹 시스템이 사운드 굉장히 건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자신감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23일에는 갑자기 이제 필요하다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루 만에 또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일단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는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 장이 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이제 약보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양시장 매도 출발을 했고 외국인은 선물만 매수 대응을 했고요. 개장 초반 갭 상승세를 보이던 2차 전지 소재주가 갑자기 또 하락 반전했습니다. 시초가 부분에는 에코프로 그룹이 꽤 한 3, 4% 올랐었죠. 예, 시간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유입되면서 갭 상승을 바로 해버렸는데요. 어제 뭐 그 SK온이랑 그 충주의 배터리 공장 그 뉴스가 어제 이제 시간에 나와가지고 시간에 급등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4% 갭으로 떠서 출발했었는데 네, 아, 네. 그렇습니까? 뭐 그렇다가 또 다시 이제 2차전지 소재주 갑자기 하락 반전하면서 뭐 엄청 이제 공포를 주는 네. 마이너스권까지 들어갔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완전 대장주였으니까. 네, 아니 그렇기도 합니다. 어제 네. 3시에 급락을 했어요. 급등하고 있다가 아, 그렇죠. 한 네. 1, 2분 사이에 갑자기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완전 마이너스로 이렇게, 예, 만들었죠. 완전 내리꽂았다가 반등했다가 시간에 네. 급등했다가 오늘 아침에 갭 상승 출발했다가 다시 시작하고 또 떨어졌다가 또 마이너스로 갔다가 뭐 완전 롤러코스터. 에코프로빔이 어제 한 장중 20% 넘게 올랐다가 종가의 10%대로 끝났고 네, 네, 네. 에코프로는 따라 올라가다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이제 뭐 강부합 정도로 마무리됐나요? 어제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오늘 또 아침에 갭 상승하면서 떴다가 장중에 거의 뭐 에코프로 그룹도 마이너스 났지만은 다른 뭐 여타 다른 소재주들이 또 마이너스 막 이제 빠지고 동박도 빠지고 막 정신없이 또 음봉이 막 나오더라고요. 인생이 무료하시면 에코프로빔 좀 사놓으시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아하이, 투자 그렇게 합니까? 아니 뭐 많이 사라는 투자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 소중하게 번 돈 그렇게 막 가볍게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철저한 분석과. 네, 2차 전지주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즘. 알겠습니다. 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로서 이제 하락 반전되면서 다소 좀 빠져나온 섹터에서 자금이 이제 조금 순환매가 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번 주 초부터 이제 지난번에 이제 김영렬 센터장님 나오셨을 때도 저희 이제 마감 시황에 앞단에 IT 쪽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다. 이제 그게 뭐 약간 최근에 주목을 받는 게 2차 전지 소재 이외에 IT나 반도체 쪽이 좀 확실히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언급을 그때 코멘트를 한번 같이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때 이제 정프로님께서 역시 김영렬 센터장님이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그날 많이 하셨던 제가요? 네, 이번 주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
방송을 좀 진지하게 하셔야죠. 아니 여기 방송 이제 그렇게. 여기 이제 MZ 세대 말투입니다. 네. 요즘 이제 MZ 세들이 아. 제가요, 아. 왜요? 뭐 이런 게 이제 아, 굉장히 유행이래요. 유행이에요? 예, 저도 한번 좀 해봤죠. 아니, 기억나죠? 네. 김현우 위원장, 김현우 연구원. 아니요, 김현우 김영렬 김영렬 센터장님. 센터장 김영렬- 같이 진행한. 아 김영렬 센터장. 예, 진행하시다. 아이고, 그때. 답답하다 답답해 내가. 너무 잘 알죠. 예, 그분이랑 저희가 또 좋은 대화를 나눴었군요. 네, 그렇죠. 그때 훈훈하게 이제 굉장히 훈훈하네. 인사이트 있는 분이라고 그날 방송 중에 아주 칭찬하셨고, 저도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코멘트를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제 매일 2차 전지 소재만 앞단에 내기에는 좀 그렇고 최근에 중심을 받고 있는 IT 쪽을 입으로 뺀 거를 이제 알아보셨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아 며칠 안 됐잖아요. 결국은 네. 박근영 부장이 본인 자랑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본인이 아닙니다. 반도체. 전혀 뭐 제가 그 잘하는 건 얘기였어요? 아니고. 그 얘기를 먼저 제가 꺼냈다. 기억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약간 좀 결국은 결국은 본인 자랑하신 것 같은데. 생색이었습니까? 본인이 반도체 얘기. 전혀 아닙니다. 많이 뭐 해요. 그런 네.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예. 네, 네. 순수하게 그렇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주목을 받는 게 확실히 IT 맞아요. 쪽의 언급들이 많아졌고요. 반도체 바닥론은 계속 이제 이야기 나오고 뭐 그게 이제 어느 증권사 한 특정한 증권사가 아니라 몇 군데 반도체를 방어하는 그 커버리지를 하는 어떤 증권사 쪽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업황에 대한 바닥론 때문에 지금은 좀 사야 된다, 좀 빠지면 사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린 거고요. 아니 그리고 2차 전지가 너무 올라서 그렇지 시스템 반도체 쪽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지금 네, 지금 엄청 많이 올랐어요.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메모리나 이런 쪽만 보고 있어서 그렇지 아, 그래요? 시스템 반도체 쪽은 엄청 올랐어요. 그 얘기도 한번 이따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무튼 지금 뭐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제가 최근에도 좀 언급을 같이 드렸던 OLED 관련 네네. 쪽도 또 주목을 받으면서 자금이 강하게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시 30분 지나면서 외국인은 코스피 200 매수를 전환하고 기관은 선물 매수 대응을 하면서 일단 시장이 받쳐줬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수 영향력이 컸던 반도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지만 하여튼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쏘였고요. 네. 10시를 지나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 규모가 확대되고 기관 외국인 코스닥 매도 규모도 확대되면서 역시 이제 2차 전지 소재주 낙폭 확대가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특히 외국인 선물 순매도가 장중 8천억대까지 확대되면서 증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다만 1시를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쫙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쫙 당겨 올라갔고 로봇 등의 신산업 포진된 중소형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다소 부각되면서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전개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막판 LNF 급등세, LNF가 거의 7%대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2차 전지의 강한 반등세가 특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중에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소부장도 그대로 강세가 유지가 됐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뭐 외국인 증시 순매도 영향에 1294원대까지 일부 상승세를 보였고요. IT주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2차 전지는 매물이 일부 출회됐다 볼 수는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2차 전지 쪽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대규모 리콜 보도도 일부 나왔던 자동차 섹터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시장 자체보다는 전기전자 업종에 매수가 집중됐고요. 서비스 유통도 소폭 매수했고 코스닥은 2차 전지 집중 매도가 외국인들이 나왔습니다. 게임주는 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은 코스피 전기전자만 매수했고 코스닥은 반도체와 엔터주 위주로 매수세가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업종별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제일 관심 갔던 업종은 어디입니까? 단연 반도체죠. 반도체. 네, 반도체. 그럼 반도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지난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상승 마감하면서 인텔이 3.2%, AMD가 2.77, 그리고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45% 급등했고요. 엔비디아도 2.73% 상승했는데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감이 있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마이크론 주가가 5% 이상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점이 좀 특징이고요. 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아마존하고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일부 이제 여러 가지 협력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론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3일 이후인가요?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14% 가까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반도체주가 실적이 안 좋다고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대형 반도체주들의 주가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도체가. 네, 그렇고요. 시티그룹과 모건스탈리에서도 실적 바닥론이 계속적으로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시티그룹에서는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매수해야 된다. 똑같은
똑같은 논리로 주장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는 6월달 디램 바닥론이 또 최근에 주장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에 관련된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에서 계속 리서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에서도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마이크론이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상승을 했다 이렇게 분석 자료도 일부 코멘트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KB증권에서도 어제 보고서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의 칩스 X 관련된 가드레일 세부 조항이 발표된 가운데 최악의 상황은 역시 모면했다 인식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공급 축소 효과가 나타나는 올해 3분기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턴이 나올 거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말씀드렸던 NH투자증권에서 똑같이 이제 일부 테스트와 부품업체에 따르면은 올해 1분기 삼성전자에서 수주한 물량이 30% 이상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품이나 장비 업체들 테스트 쪽에서 이렇게 감소를 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말과 달리 실제 감산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본인들은 평가한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트 업체나 부품 업체가 1분기 수주가 30% 이상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하는 논거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 수준을 확대할 거로 보이면서 뭐 1분기 대부분 이제 대규모 적자가 반도체 부분에 나오고 있겠지만은 주가는 이미 반영된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유안타증권에서 제가 이제 어제도 코멘트를 잠깐 드린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금리 인상 종료 시기에 그러니까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3개월간의 지수 대비 성과를 한번 유안타증권에서 분석해 본 결과 금리 인상 종료 시기에 향후 3개월간 지수 대비는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하는 게 확연하게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쪽이 아웃퍼폼을 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유안타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2006년도, 2018년도를 보시면은 미국에도 IT, 한국에도 IT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아웃퍼폼을 이렇게 보였다라는 모습 들을 이제 설명하는 표입니다. 근데 저거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게 00년, 06년, 18년, 00년 네. 닷컴 버블, 버블 있었죠. IT 좋았겠죠. 06년 그때 이제 금리 올리긴 했지만 경기가 너무 좋아서 5년부터 7년까지 주가가 우리나라 1000에서 2000까지 올라갔던 시기거든요. 그래요. 그다음에 18년 이걸 입에 담으면 안 되지만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 15년부터 네. 17년, 18년까지 슈퍼사이클. 지금이랑은 약간 좀 다르긴 한데 금리를 이제 그때는 금리 경기 좋아서 금리 올린 때였고 지금은 약간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 말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올린 때였고 상황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약간 상황은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네, 물론 뭐 당연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유안타증권에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보편화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운 건 맞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이제 IT 쪽으로의 약간 수급의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힌트를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고 있다는 점 그 부분 정도만 제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300조 원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결정이나 K-칩스법 관련된 국회 기재위 통과 때문에 전반적인 소부장 밸류 체인의 기대감은 확연히 생기는 건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부장 중소형주 밸류 체인들에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 나고 있고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도표를 가져온 게 이게 한번 지난번에 보여드린 표인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미래에셋증권의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매달 그 수출,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수출 금액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아래쪽에 회색으로 보이는 게 초반 10일간 그리고 중간에 약간 옅은 오렌지 색깔이 그다음에 10일간부터 20일까지 네. 그리고 짙은 오렌지색이 20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월별인가요? 이렇게 그 수출액 금액을 나타내는 표인데 자세히 보시면 작년 연말보다 1, 2, 3월 들면서 초기 10일간 그리고 그다음 20일 이 동안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어요. MOM 전월 대비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20일까지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비로는 50.3% 빠져 있지만 전월비로 본다면은 2월달 플러스 7% 이어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한 17% 플러스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수요 개선 등이 일부 MOM 그러니까 월 단위로 봤을 때는 확연하게 바닥에서 올라온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공급사들의 감산 활동 효과와 그리고 전방 시장의 수요가 일부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이렇게 평가해 준 미래에셋증권의 도표이고요. 재고자산 증가세도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도 이야기된다는 점에서는 최근에 소부장 관련해서 일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약간의 업황의 변화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정부 의료기기 정책 관련된 기대감의 관련주들이 올라왔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이제 K-바이오 백신 펀드 등을 통해서 제약바이오 활성화를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거로 보이고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서 의료기기 활성화를 각각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그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 보건복지부 자료가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이 이제 2022년까지는 0개였는데 27년까지는 2개까지 그리고 뭐 2030년까지는 3개까지 이제 목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연매출 1조 원 정도에 창출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겠다라는 뭐 여러 가지 종합 계획 등등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의료기기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그 제약바이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상반기 약 5천억 정도 규모의 그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하면서 25년까지 1조 원대로 확대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펀드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뉴트로닉 같은 경우는 의료용 레이저 전문 기업인데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2,642억으로 전년비 52%나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뉴트로닉뿐만 아니라 이제 피부과 관련된 의료기기들, 뭐 제이시스 메디칼, 뉴트로닉, 그다음에 원텍, 뭐 비올 뭐 이런 등등에 관련된 종목들이 뭐 클래시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제 실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북미양 매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남미 쪽은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시아권 쪽에서도 상당히 매출단이 올라오면서 선진국에서 판가 상승했다는 수익성 확대도 나오고 있고 수출하는 국가별로 상당히 또 좋습니다. 그래서 평균 판매 단가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덴티스 같은 경우도 뭐 LED 수술 등의 루비스 관련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80개국에 수출하면서 전반적으로 매출 비중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는 점에서는 의료용 레이저 기기 전문뿐만 아니라 관련된 우리 뭐 그 임플란트 관련 쪽도 상당히 좀 모습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종합 암 조기 진단 업체인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도 대장암 조기 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임상 진행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고 24년 보험에 등재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또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뭐 지난 22일 131억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 판결을 받았는데 이 셀트리온과 코로나19 진단 키트 계약 위반을 두고 뭐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602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마시스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300% 무상증자 결정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휴마시스가 오늘 상한가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단일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갔고요. 뭐 자이글이라는 회사도 뭐 관련주로 관련된 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관련되면서 상한가로 올라갔고 그 외에도 뭐 지노믹트리, 덴티스, 루트로닉, 솔고바이오, 뭐 셀바스 헬스케어, 큐렉소, 뭐 비스토스 등등 의료기기 관련된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관련된 쪽이 강세를 보였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주라고 또 어떻게 연결지을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성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왔고 그랬죠, 피부 그랬죠. 뭐 이런 쪽. 예.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수출이 잘 되면 뭐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요거 암학회 암학회. AACR. AACR. 요거 관련해서 최근에 네. 뭐 이렇게 암과 관련된 뭐 약 개발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이게 좀 쉬었다가 또 다시 또 움직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암학회가 4월 초인가요? 아닌가? 3월 말인가? 4월 초? AACR 네, 미국 AACR. 암학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모멘텀 없는 것들은 전혀 안 움직이고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는 관심이 없고 뭐 실적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니까. 지금은 네. 이런 것들이 뭐 오늘 막 급등하는 것도 좀 보이더라고요. 네. 자, 이게 때가 좀 있나 봐요. 이렇게 실적만 나올 때 실적으로 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적 아니고 모멘텀으로 갈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슨 금리라든지 매크로 변수 이런 걸로 또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처럼 계속 안 좋을 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실적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끊고. 네네네. 또 뭐 다른 지금 다른 거 실적 관련 없이 모멘텀 갖고 막 급등하는 이 2차전지를 본 이 투자자들이 실적이 눈에 들어오겠습니다. 네네네. 이런 것들 모멘텀 있는 쪽들로 많이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말씀 주셨듯이 지금 실적 베이스가 굉장히 귀한 시장이라서요. 2차 전지의 급등은 또 거기에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몇 섹터가 개 없으니까. 2차 전지가 네.
가장 확실한 또 섹터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PER 밸류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상관이 없이 뭐 하다 보면 PEG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성장성에 대한 기반을 두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수급이 2차 전지로도 쏠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희소성의 원칙, 실적에 대한 희소성의 원칙이 결국은 2차 전지에 최근에 뭐 급등세를 보였던 어떤 이유 중에 하나로도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OLED도 요즘 소식들이 종종 들리네요. 네, 뭐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뭐 조만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 기대감에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OLED를 기존에 이제 모바일 중심에서 이제 노트북이나 TV, 모니터로 확대하는 방안이 되고 있고. 아마 이제 초격차 투자 계획과 관련된 전략은 4월 초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형 OLED 제조를 위한 삼성 디스플레이의 8.7세대 투자가 이제 막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마 최근에 공정의 핵심인 증착 기술까지 선정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장비 발주는 아마 어느 정도 2분기 정도부터는 장비 발주가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소재주들 그리고 장비주들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OLED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덕산 네오룩스나 이런 종목들이 소재주 가운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애플이 아이폰 14 관련된 아이폰용 OLED 패널을 추가로 주문했다 알려지는데 타 OLED 공급업체 문제다라고 알려지는데 이게 추정컨대 BOE로 추정이 시장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OE.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시장에서는 BOE일 것이다라고 추정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의 물량을 추가로 요청했는데 아이폰 14 OLED 패널 약 1,000만 대에서 1,500만 대 규모의 추가 요청을 한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양산에 착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프로나 프로 맥스 같은 고성능 쪽에서는 거의 이제 독점적으로 패널을 공급하고 있는데 보급형 모델에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지금 1,000만 대에서 1,500만 대를 더 받게 된 거거든요. 아마 추정컨대 BOE로 확인은 되지 않지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다음 이제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도 아마 일반적인 그 하이엔드급 말고 보급형에도 똑같이 그 문제가 바로 해결이 안 되면 아마 좀 점유율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OLED 독점, 애플의 독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그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뭐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뭐 그대로 발주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기대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BOE 문제는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BOE. 네, BOE가 이제 신규 벤더로 들어갔는데 에헤. 애플 입장에서도 한쪽에만 몰아주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올라오는 업체 BOE도 나눠줬는데 수율을 거의 못 맞추는. 아, 그러면 안 되지. 네. 애플이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수율 품질 이쪽인데. 그렇죠. 네, BOE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거기다가 이제 애플이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OLED 채널 그리고 지금 맥북 같은 경우는 26년 제품부터 OLED 적용을 이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면적화 되니까 소재가 많이 들어갈 거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드렸던 투스택 텐덤 디스플레이 구조 이게 이제 수명을 늘리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냥 두 겹을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명도 늘어나요? 네, 그게 수명을 늘리기 위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RGB층을 두 층으로 쌓기 때문에 관련된 소재가 이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RGB, RGB.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덕산 네오룩스 같은 소재가 많이 들어갈 거다 보는 거죠. 그리고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시장 조사 기관인 옴디아가 태블릿 OLED 패널 출하량이 올해 약 530만 대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1380만 대로 올해 대비 2.6배나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OLED 관련된 태블릿 OLED도 크기가 꽤 큰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고요. 22년 약 430만 대 대비로는 3.2배 늘어나는 거니까 사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 하반기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 두 가지 모델도 10.9인치 그리고 12.9인치의 OLED 패널을 처음으로 탑재하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도 시장 확대가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면적이 커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역시나 이렇게 그 스마트폰 이외에 이제 뭐 아이패드나 뭐 노트북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없던 스마트폰 시장이 약 5억 대 정도가 추가로 추가되는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 시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재 업종 입장에서 상당히 네, 전방 산업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KB증권에서 추정하는 옴디와 같이 추정했던 태블릿 OLED 패널 출하량 전망인데 확실하게 성장성 관련된 부분들이 좀 24년부터 확연하게 튀는 게 보이죠. 24년은 이제 그 말씀하셨던 네네. 예, 아이패드나 예, 그런 것들이 차기 나가는 아이패드.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역시나 이제 그때
정프로님께서 같이 말씀하셨던 전장용. 전장용 예. 예, 차량 안에 디스플레이 쪽에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이 커진다. 이 부분이 확실히 용처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뭐 장비라든지 소재주들이 움직이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장비와 소재 중에 어떤 게 좋으냐 물어봤을 때는 일부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소재가 좀 낫지 않겠나. 장비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상황 봤을 때 공격적인 장비 발주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어쨌든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소재는 확연하게 커진 게 맞으니까 소재 쪽이 좀 더 장비보다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가 부분들은 뭐 비슷하게 다들 소재 장비가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련 그래프 같은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요, 저희 박근영 부장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이 데일리 인트 자료가 저희 3프로TV 앱에 업로드가 좀 돼 있거든요. 그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훨씬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질문 네. 하나만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태블릿이 2배 늘어났는데 어떻게 뭐 3-4배가 이렇게 OLED가 더 늘어날 수 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태블릿은 면적이 넓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태블릿은 뭐 예를 들어 한 10인치짜리만 하더라도 아마 요런 일반적인 뭐 5, 6인치짜리 스마트폰의 한 4배 정도 아마 그럼요. 화면 사이즈가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OLED 수요가 훨씬 더 2배가 아니라 3-4배 이상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가격이요. 스마트폰 OLED 패널 대비 작은 스마트폰 패널 대비 큰 대면적은 패널 가격이 한 3-4배 높습니다. 그 매출 구조로 봐서도 면적이 4배라고 꼭 4배 가격이 아니고 오히려 네. 4배인데 가격은 6배가 되거나 이럴 뭐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하게 그렇게 뭐 비율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네, 대략 그렇게. 어쨌든 이제 작은 OLED보다는 큰 OLED 기술 관련해서는 패널 가격이 더 비싸게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ASP 평균 판매 단가도 상당히 좀 그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얘기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 별거 아닙니다. 삐진 거 참 우리 정프로님이 좀 제가 없으면 힘들 것 같은 게 네. 중간에 그 기술이 한번 들어갔는데 RGB 들어갔는데 아무도 RGB. RGB 들어갔는데 아. 박 부장님이 계속 못 들은 척하고 너는 아니 못 들으셨어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박 부장님은 중요한 그런 거- 얘기하는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러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부장님은 냉정하십니다. RGB 나 그거 RGB 하려고 네. 그랬던 거였죠? 이게 더블 스택이잖아요. 어. RGB에 네. RGB를 던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RGB에 이제 그 말씀하셨던 RGB 기술 들어갔는데 내가 그거 잘 RGB. 아. 그거 이제 북한 사투리까지 딱 섞어서 네. 갔는데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니까. 빌드업 이렇게 딱 올라가다가 바로 네. 그냥 그런 거 근데 하루에도 한 2-3번씩 꼭 있거든요. 그럼 뭐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하루에 그건 제가 부족한 거죠. 한두 개만 건지면 되죠. 네, 많이 섭섭하지비. 예. 제가 기술은 좀 모르지만 참고로 더블 스택은 아니고 투 스택 행동. 투스택. 예. 이거 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RGB가 중요한 거. 이거 더블이 아니라 투로 가는군요. 네. 스택 더블 아니 투 스택이랍니다. 두 개 싸우면 이게 더블이 딱 좋을 것 같은데. 투스택입니다. 이제 투 스택 RGB 다 됐지비? 이제 RGB 우주 항공청 신설 기대감에 역시 관련주가 좀 올랐습니다. 네, 뭐 이것도 오늘 갑자기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 제 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 기술 분야 관련된 핵심 지식 재산을 선점하도록 하는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결국 이제 전략 기술 관련된 R&D에 27년까지 5년간 25조 집중 투자하면서 초격차 기술이나 뭐 지식 재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쪽이 좀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도 결국은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뭐 관심도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한국형 뭐 나사 목표하면서 우주항공청 신설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뭐 뉴스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요.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인 이노스페이스가 쏘아올린 한빛 TLB 발사가 성공적으로 네. 마무리됐기 때문에 우주항공주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스페이스X도 지금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이제 2분기 정도부터 뭐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를 시작한다 네. 이렇게 이제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서비스되고 어떤 가격에 이제 경쟁력이 있을지는 아직도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 정도부터 서비스 관련된 이슈가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네.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스타링크가 필요할까요? 이게- 정프로가 제기했던 의문이었죠. 좀 알고 계신가요? 정프로가 모를 리는 물론 없죠. 우리 정프로님은 네. 내가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진짜 모르는 게 아무것 하나도 없어요. 주식 말고는 다 잘 알아.
아니 진짜 저는 진짜 제가 모르는 게 없어. 물어보면 다 그냥 나와요. 모르는 건 제가 뭘 모르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주식 빼고 다 잘한다니까. 예. 아니 뭐 사실 1대100 우승자 아니시겠습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퀴즈 대한민국 빼먹지 마시고요. 예, 2번 했습니다. 더블 우승. 이게 투우승. 투우승. 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오늘 셔츠가 너무 멋진데 맨 위 단추 풀어주시면 안 되냐는 뭐 요청이 있습니다만 단추를 어렵겠죠? 풀어요? 단추 이거- 풀면 안 됩니다. 아, 이건 딱 단추 끝까지 사원님 채워야 보고 되는 계십니다. 거죠. 네, 네. 뭐 누가 볼지 아. 모르겠고요. 단추는 사모님만이 풀 수 있다. 아, 이거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얘기네요. 네, 여기는 미스터 트롯이 아닙니다. 모르겠네. 미스터 트롯은 보니까 단추를 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노래 네. 부를 때. 그래서 여긴 미스터 트롯 아니죠. 네, 미스터 아니죠. 주식이죠, 여기는. 네. 네. 자, 그리고 미스터 블루 얘기가 또 있군요. 네, 웹툰 그렇습니다. 업체들.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네. 미스터 블루로. 예, 이제 일본 아마존의 웹툰 독점 공급 그리고 웹툰 협회 저작권법 개정 추진 소식 이렇게 알려지면서 오늘 이제 웹툰 관련주도 꽤 주목을 받았는데 한동안 뭐 굉장히 지난번 그 부잣집 막내 아들인가요? 네, 네, 그때 네, 네. 한참 이제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급등했었죠. 예, 급등을 보였는데 뭐 어쨌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미스터 블루가 이제 이런 모멘텀을 내면서 상당히 좀 관련 주식들이 관련주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스터 블루가 아마존 플립툰에 제공하는 작품이 로맨스 장르 11개 약 400화에 달합니다. 발표에 의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이제 2020년도부터 IP를 활용하면서 피코마, 라이망가 등의 플랫폼에 무협 만화를 서비스한 이후에 로맨스 웹툰으로 이제 장르 확장이 계속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전일 웹툰 협회가 인기 만화 검정 고문신 원작자인 고 이우영 작가 별세를 계기로 이른바 이제 이우영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웹툰 협회가 이제 성명서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이 작가님과 같은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선진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으로 창작자의 권익을 좀 지켜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튼 이제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야기되면서 이게 결국 웹툰 작가들에 대한 어떤 권리를 좀 찾는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웹툰 관련주들이 이제 일제히 좀 주목을 받다 볼 수 있습니다. 웹툰 관련주라고 하면 웹툰을 실제로 뭘 하는 회사야? 아니면 그냥 웹툰도 사업의 일부로 조금씩 이제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웹툰 무슨 관련 자회사가 있는 거예요? 이 회사들이요? 플랫폼 기업들. 웹툰을 네. 네이버나 이런 데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그렇죠. 데서도 볼 수 있잖아요. 웹소설이나. 그 일을 하는 업체들이에요. 미스터 아, 블루는. 근데 상장사들이에요? 네. IP도 다 가지고 있고. 네, 뭐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또 게임사들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게임이 그때 또 레드 선? 레드 아니 이름이 에오스인가요? 네, 에오스 레드. 예, 네, 맞아요. 에오스. 에오스? 예. 네. 그때 이것도 게임이 되게 잘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100% 자회사인가 그럴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게임이 조금 기대를 별로 안 했었는데 좀 흥행을 굉장히 성공하는 대박이 바람에 터졌죠. 주가가 한번 또 꽤 많이 올랐던 기억도 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어디 갈까요? 네, 애플이 이제 영화 제작에 매년 10억 달러, 약 1조 3조 원 정도의 투자 소식을 이제 전해지면서 관련된 컨텐츠 업체들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 애플이 이제 허리우드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영화관 개봉용 영화 제작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애플까지는 지금까지 영화 대부분을 스트리밍 서비스로만 냈지 않습니까? 근데 제한된 영화관에서만 상영세를 계속 보였지만은 앞으로는 최소 한 달간 수천 개의 영화관에서 이제 개봉을 하기로 하고 영화사들에게 제휴를 제안했다 이렇게 열려지니까 네. 상당히 좀 큰 폭의 투자가 이제 이루어진다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뭐 영화에서 뭐 이렇게 대박을 내겠다 이것보다는 아마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인 애플 TV 플러스의 인지도를 좀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포석으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상 컨텐츠,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돼서 뭐 KT 알파나 뉴, 덱스터, 페넨터 이런 뭐 개별주들이 좀 움직였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영화 관련된 하여튼 콘텐츠 쪽으로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섹터 볼까요? 역시 이제 최근에 계속 중복된 섹터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기대감이 결국 엔젤 산업 관련주가 또다시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입니다. 구로구에 있는 구로 삼성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사회공헌기업인 등과 간담회를 좀 가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체감할 수 있던 어떤 보육이나 돌봄 환경 구축에 관련된 커멘트를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뭐냐면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부 어떤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로서 시간제 보육 기간, 그러니까 기존 어린이집 등 인프라가 활용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모두 포함한 시간제 보육 기관을 면, 동별 1개소 이상 설치한다. 이게 이제 2024년 이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는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 등으로 늘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것만 갖고 또 저출산 대책으로 완전 뭐 충분하다 볼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은 네. 아무튼 정부가 뭔가 구체적으로 이제 세세하게 어떤 여러 가지 항목에서 뭔가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난임 부부에 대해서 뭐 지원을 네. 여러 가지 뭐 수입 규모나 그다음에 몇 명의 자녀가 있는지 이거 상관없이 연령 상관없이. 예, 그리고 전액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돌봄 서비스 관련된 지원 시간도 구체적으로 좀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난임 시술 전폭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육과 주거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엔젤 산업과 관련 종목들이 이제 약간의 테마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볼 수는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그 관련된 삼지엔터 관련된 이슈를 네, 잠깐 네, 언급을 드렸는데요. 삼지엔터가 오늘부터 플랫폼 비즈니스가 시작이 됩니다. 오. 최근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야기되는데 오늘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3월 27일부터 이제 오픈을 하는데 월요일이죠. 이 부분에 네. 대해서 하는데요.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그 삼지엔터의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된 쪽인데 이게 구독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보시면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690만 명인가요? TV 미니 특공대 TV가요. 미니 특공대 TV가 쌈지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 관련된 컨텐츠입니다. 예. 근데 구독자가 690만 명입니다. 와. 그 메탈카드보 TV가 구독자가 41만 7천 명. 티니팡인가요? 이 티니핑. 미니팡. 미니팡이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530만? 563만. 예. 예, 그죠? 키즈팡 TV도 뭐 구독자가 뭐 엄청나죠. 400만 가까이 예, 되고요. 티니팡 구독자가 티니핑. 이게 티니핑 52만 8천 명인가요? 예. 그 구독자가 엄청나죠. 그리고 레이드버거 TV, 그다음에 몬카트 TV, 이게 다 저기 거예요? 예, 밀크팡 쌈지? 등등, 예, 등등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관련된 그 컨텐츠 관련해서도 각기 이제 이렇게 다 좀 찢어져 있는 거죠. 이게 그 플랫폼들이 와. 네, 엄청나죠. 저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하나한 애들이 다 옆에 있는 거 다 하시나? 그쵸. 어. 저희한테 유튜브 주면 진짜 구독을 한 40개를 해놔요. 이거 볼 때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애들은 그런 게 되게 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엄청 누르고 690만. 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게 정확하게 표로 도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들이 그렇게 많나? 뭐 외국 애들도 보겠죠. 아, 외국 애들도. 글로벌로?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부모들도 가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네. 이게 이제 삼지엔터 유튜브 채널과 구독자 수를 표로 도식해 놓은데 이게 이제 CTT 리서치에서 이제 발간된 자료입니다.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뭐 채널명에 따라서 이제 구독자 수가 쭉 나오는데 역시 이제 미니 특공대 TV가 제일 많네요. 689만 명. 미니팡이 이제 561만 명. 키즈팡이 398만 명. 뭐 등등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그러니까 각 IP별로 합계를 해보면 2,892만 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중복이 상당히 많겠지만. 중복이 상당히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IP별로 흩어져 있던 유튜브 구독자를 한 곳으로 모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 가능성을 예상해 보면은 어쨌든 구독자 수가 상당히 좀 뭐랄까 확보가 제일 잘 돼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채널들을 한 곳으로 또 모이게 된다면은 결국은 추가적인 채널마다의 마케팅 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겠죠. 효율적으로 네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앱에서 다 모은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체 온라인 몰로 이렇게 모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마케팅비를 막 찢어서 또 추가로 할 필요 없이 다소 좀 효율적인 마케팅비가 올라가면 아마 트래픽도 늘어가면서 이익률도 좋아지는 그림까지 온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3월 말경에 새로운 그 제가 메탈 카드 보신가 뭐 새롭게 뭔가 방영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새로 나오니까 네. 또 이제 완구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매출달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모멘텀을 좀 지니고 있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오버행 이슈도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관심이 좀 높은 형식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 네. 수익도 꽤 되겠네요. 이 정도면 네. 그 요새 또 상장 기업 중에 뭐 이건 좀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유튜브 수익이 사양 사업인데 갑자기 실적이 막 좋아지고 그런 기업이 있어요. 금영도 유튜브가 장난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금영? 금영 노래방 금영 금영 노래방?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네. 유튜브 틀어놓고 여기 MR을 깔아줘요.
그럼 차에서 그 MR 틀면 노래 불러요? 노래 부르면서 아, 그런다고요. 반주곡을 틀어준단 말이에요. 네, MR 을, 유튜브 쪽에서. 네. 아, 재밌는 서비스네요. 지금 노래방은 거의 맛이 간 상태잖아요. 아 그래요? 유튜브 수익이 막 이렇게 올라. 아,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차에? 예,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저 유튜브 수익을 아마 그 원작자한테 이렇게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나? 그것까지는 근데 뭔가 저작권이라는 게 네, 있겠죠. 그런 권리가 네. 있겠죠. 어차피 그 MR을 네. 자기네들이 돈 주고 사왔을 거 아니에요. 노래방에서도 뭐 수익 배분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니 그래서 금융 노래방, 금융 채널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런 게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핫하답니다. 그러겠죠. 유튜브 MR 틀어놓고 차에서 노래 부르고 하는. 혼자서. 근데 그걸 노래를 찾을 수 있나? 거기 뭐 7080 이런 거 쫙 어, 있겠죠. 이거 막 혼자 만들어낸 얘기 아니죠? 아유 아닙니다. 들어가 네. 보세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이제 관련된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소식인데요. 뭐 국토교통부가 인도네시아의 원팀 코리아를 파견한 지 일주일 만에 첫 성과를 도출하면서 국토부가 한국과 인니 경제협력 포럼에서 원팀 코리아 수주 지원단 참여 일원인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문 기업인 대영 채비라는 회사가 인니 에너지 기업인 인디카와 전기차 충전 관련 상호 협력 계약, 그러니까 MOU를 체결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충전소와 충전기 관련된 테마가 일단 테마적인 부분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볼 수 있겠고,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전지주가 이제 아침에 쭉 빠졌다가 종가 무렵에 LNF가 이제 7% 이상 급등세로 이제 네. 돌아섰는데, 그 부분은 종가 무렵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애리조나 투자 관련된 공시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LNF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신설 공장 관련주로서는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NF를 오늘 좀 막판에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 공장에 배터리 공장을 이제 하게 되면은 테슬라나 뭐 루시드 등과 같은 추정이 되는 회사에 공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NF가 북미 지역의 양극재 공급처를 새롭게 확보하는 모멘텀을 가진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NF가 상대적으로 오늘 갑자기 급등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애리조나 투자 공시가 일단은 뭔가 확정적으로 NF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전면 재검토 뉴스 보도가 과거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22년 6월 29일 날 약 1조 7천억 정도 규모의 미국 애리조나 투자 관련된 전면 재검토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뭐 인플레 때문에 뭐 투자하는 게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뭐 원가 관련된 투자가 더 많이 들 것 같아 갖고 이 원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산정해서 네. 다시 고려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약간 뒤로 후퇴하는 거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서 전면 중단이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약간의 수익성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투자가 변환하면서 오늘 공시 상황을 본다면은 기존의 투자 금액이 1조 7천억 규모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오늘 공시된 내용은 7조 2천억으로 엄청나게 7조? 증가시킨 겁니다. 어떻게 네. 이럴 수가 있죠? 5배. 네, 그렇습니다. 네 배. 뭐 원가 상승 등도 고려가 됐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공격적인 이제 발주 관련된 투자 규모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LNF가 이제 확 튀어오른 이유가 거기에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기존에 그렇다면은 1조 7천억대에는 총 11기가와트시 정도입니다. 원통형 이하나70 배터리가 11기가와트시가 기존에 이제 그거였는데, 신규로 이제 오늘 7조 2천억 정도 규모라면은 총 43기가와트시니까 원통형 같은 경우에 27기가와트시, 그리고 ESS, LFP 그리고 파우치 등을 포함한 게 16기가와트시 정도 되니까 상당히 커지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캐파 증설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근데 다만 원통형 캐파는 기존의 중국 난징 증설 예정 캐파를 미국으로 계획을 변경한 거다. 라고 알려집니다. 이게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장 막판에 이제 코멘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이제 난징 증설 예정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중국에 하지 않고 미국으로 계획을 변경시켜서 이렇게 크게 올라왔다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25년도 기준에 LG 에너지솔루션의 예상 캐파 540기가와트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유럽 시장이 뭐 급락을 하는 모양이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뭐 그런 댓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잠깐만 지수 좀 짚어드리자면 현재 영국의 FTSE라고 그러죠? FTSE 네 1.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7,382.96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깍그 지수죠. 7,025.29 1.6% 역시 하락하고요. 독일도 락스죠. 14,970 그러니까 한 1. 여기도 6% 정도, 거의 유럽이 지금 주요국들이 1.6%대 급락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유럽이 급락하는지는 잠시 한번 생각을 좀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부작용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작용이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 부작용. 유럽. 저는 어제 스위스 50bp 올리고 영국 25bp 올렸을 때 네. EU도 50bp 올리고 이거 제정신일까? 아, 라는 너무 생각을 세게 했는데 갔다 지금. 그 자기네 은행이 망했는데 스위스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것 그리고 같은데. 유럽은 사실 뭐 도이치방크 이런 데들 CDS가 어마어마해요. 막 300bp, 400bp씩 이렇게 하거든요. 네. 크레딧 스위스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음흠. 스위스가 과감하게 50bp를 올렸다. 물론 이제 물가도 높긴 하지만 걱정스럽긴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거에 대한 부작용이 아닌가 이제 아닐까요? 의심을 한번 해보고 계신 거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섹터들 쭉 점검해 보면서 유럽 증시 급락의 이유는 좀 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금융주 이야기를 딱 마침 네, 뭐 일단 나머지 부분들은 뭐 좀 마이너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네. 그 시간상 네. 마지막 이제 금융주 관련된 이슈를 잠깐 한번 언급을 드리는데요. 뭐 지금 유럽의 하락이 이것과 연관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제가 일부 좀 이야기를 좀 가져와 왔습니다만 뭐 미국 금융주도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옐런 재무장관 이제 어쨌든 예금 보호 발언을 이야기를 했는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뭐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6% 빠졌고 키코프도 6.47,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42%, 웰스파고도 1.59, JP 모건 체이스도 이제 뭐 빠졌고요. 전반적으로 대부분 보험주들까지도 어제 미국장에서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야기되는 게 이제 상업용 모기지 이야기가 계속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직까지는 상업용 모기지 관련된 이슈가 불거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역은행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안 되거나 좀 불안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쪽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계속 체크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이 차트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차트냐면은 그 관련된 그 CMBS 관련된 그 차트입니다. 이게 CMBS 같은 경우는 뭐냐면 빌딩이나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에 해준 대출들을 모아서 채권으로 만든 상품을 이제 이렇게 나타낸 지표입니다. CMBS. 예, CMBS. 이 커머셜 뭐 MBS 같은 뭐 그런 것 거군요.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딩이나 상가 등의 상업용 부동산에 네. 해준 대출을 모아서 채권으로 만든 상품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이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자료는 뭐 매크로 히스토리 아키브 관련 어떤 그런 그 플랫폼에서 제가 이제 따왔는데요. 네. 이제 매크로 테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CMBS 관련된 부실화가 혹시가 나온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 지표를 보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그 이 차트는 CMBS의 신용도를 가격으로 환산해서 거래하는 상품인데 신용도를 가격으로 환산해서.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걸 차트로 나타낸 건데 2월 초부터 급격하게 급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신용도가 가격이. 그 상품에 대한 지표이겠죠. 네네. 네. 그 신용도를 가격으로 환산해서 거래하는 상품을 지표로 이제 선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보면은 2월 초부터 이제 급락을 이미 하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CMBS 관련된 대출의 70% 이상이 중소형 은행, 그 SVB와 같은 중소형 은행들이 대부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 은행 쪽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한다면은 이러한 CMBS 관련된 부실화가 이제 조금은 수면 위로 떠올 수 있는 거고요. 대부분 최근에 이제 이러한 부실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뱅크런 때문에 그 SBB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리퀴디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CMBS의 부실화가 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솔벤시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지급 능력의 이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단기 유동성 이슈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지급 능력의 이슈로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일부 이제 파장이 정말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금 불거진 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러한 지표들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상업용 부동산을 기준으로 한 어떤 뭐 상품들이나 이 지표들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다소 조금 우리가 매크로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2월 초부터 아까 이 지표가 꺾이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네. 은행주가 폭락한 것은 3월 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연계돼서 이렇게 움직인 건 아니라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최근의 움직임이 이제 뱅크런 뭐 관련된 우려가 더 부각되거나 그게 더 뭐 더 가시화되거나 이래 버리면 이게 사실은 좀 연계돼서 뭔가 조금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저희가 좀 계속적으로 팔로잉하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지수들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보다 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이체방크 3% 급락하고 있거든요. 약간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지적해주신 이런 네, 문제들. 박 부장님이 이야기해주신 그런 문제들이 사실 FOMC 이후에 이거 그냥 은행만의 문제다. 전체 시스템 리스크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봉합은 시켜놨는데 여기저기서 사실 문제가 계속 또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아마 또 시장 가격에 반영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유럽 시장은 계속해서 좀 저희가 면밀하게 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또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네. 하루하루 쉽지 않으시죠? 아닙니다. 뭐 매일 그냥 공부하면서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소중한 자료를 매일 주시면서도 즐거우시다니 정말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랑요? 누군지는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아니겠죠. 뭐 저요? 아니 뭐 그건 모르겠어요. 아. 셋 중에 하나인데 셋 중에 그 셋이 누구죠? 이제 댁으로 돌아가십니까? 네, 약간 지금은 복장은 다- 댁으로 돌아가실 복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 아니죠. 약간 집으로 가야죠. 꽃놀이 가시는. 댁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집으로 가야 되죠. 집으로 가시면 또 우리 또 사모님께서 거의 로즈워터 딱 이렇게. 엘프. 엘프? 예. 엘프입니다. 엔젤 아니고 뭐, 에인젤은 아니고 천사나 엘프.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사모님 계시는 곳으로 바로 들어가셔서 또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월요일에 뵐까요? 네, 월요일에 뵈야죠. 아유 고맙습니다. 자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